안녕하십니까. 수처리 공정 2주차 보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할 내용은 지난주까지 수업을 했던 그 정수 처리 부분 이후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물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연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 처리와 고도 정수 처리의 역사와 여러 가지 처리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 배웠던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산업용수 처리 쪽에서 플랜트 용수 처리 쪽에서 다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남은 부분 중에 하나인 하수 처리와 여러 가지 이제 수질 항목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공중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도가 없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수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수도와 이 공중위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즉 마시는 물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물을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상수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번 사용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즉 필요 없게 된 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수도의 역할은 사회 요구에 맞춰서 항상 변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우리가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배출하고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게 된 계기를 보면은 19세기에 이제 런던에서 이제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근대적인 개념의 하수도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19세기의 하수도는 어떤 처리라는 것이 같이 수행되진 않았고요. 즉 처리는 하지 않고 우수나 오수를 시가지로부터 멀리 버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우수나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가 일본 교재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우수 배제와 공중 위생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인 하수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조금 시점이 뒤처지긴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목적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하수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수질 오염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수질 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하수 처리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처리수의 방류수 수질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질 보존의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수도라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자연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자료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전국 평균으로 90% 이상, 95% 이상 되는 높은 하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마을이라든지 그 좀 이렇게 대도시에서 동떨어진 지역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대도시는 거의 100%가 하수도가 보급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예를 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역할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화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서 악취나 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수도가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화장실 어떤 배수 처리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강이나 호수나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우리가 접촉하는 이런 수계에 그런 오수가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제 하수도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침수 피해 방지입니다. 빗물을 이제 빠르게 강이나 바다로 배제함으로 해서 도시가 이제 물에 잠기는 이런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강이나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더럽히고 있는 원인인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오수, 그다음에 그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화함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태계가 수생태계가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의 정화작용을 초과하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유입되었을 때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물도 있고요. 슬러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 가능한 많은 자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유용하게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리사이클 사회, 재활용 사회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의 공해대책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수도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위생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질병의 발생 방지, 전염병의 매개체인 여러 가지 그 해충들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의 수질 보존 효과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이 된 건데요. 하수도를 정비함으로 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요. 수질 보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수에 의한 침수와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시가지가 침수되거나 범람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수도를 잘 구축해 놓게 되면은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정체나 재산 손실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의 증대입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지하 수위가 이제 좀 높아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침수 지역을 줄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양호한 토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그림에서 하수도의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배수 설비, 하수 관거,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배수 설비라는 것은 발생한 오수나 폐수 혹은 빗물을 받는 그런 이런 설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를 이제 처리장까지 이송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설비 시설을 우리가 하수 관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처리장은 이렇게 이제 모인 하수를 이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하나씩 보면은 배수 설비에는 오수를 받는 오수바지, 그다음에 빗물을 받는 빗물바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수바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빗물바지.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지붕에 내린 빗물을 이제 모아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 관거는 이제 이 회색으로 있는 게 이제 그 생활 오수를 모으는 이제 오수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빗물을 모으는 빗물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놀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하수 처리장은 이제 오수를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 처리 뒤에 이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은 스크린, 그다음에 1차 침전조,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생물 반응조, 2차 침전조,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이제 방류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슬러지는 이제 슬러지 처리 장치를 시설을 통해서 이제 그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하수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SO라고 하는 함유식 이제 하수 관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SSO라는 분류식 그 하수 관거가 있는데요. 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SSO, 즉 분류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함유식과 분류식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 즉 빗물을 이제 따로 처리하는 따로 모아서 따로 처리하는 그런 하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함유식은 두 개를 모아서 처리하는 좀 더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의 차이점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분류식은 보시면은 이 회색의 관과 파란색의 관, 이 두 가지 관이 있습니다. 회색의 관은 오수관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관은 빗물관입니다. 반면에 이제 함유식 하수도는 보면은 함유관이라고 해서 오수와 빗물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보면은 대개 이제 비가 올 때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비가 오지 않으면은 빗물 자체가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그 빗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분류식 하수도에서는 오수와 빗물을 별개의 관거로 수송하기 때문에 빗물은 빗물대로 이렇게 따로 모아져서 하천에 이렇게 방류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오수는 빗물과는 분리되어서 항상 거의 일정한 유량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함유식 하수도는 오수와 빗물을 동일한 관거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원래 그 들어오는 그 오수의 양이 뭐 예를 들면 1이었다고 하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원래 들어오는 오수 양보다 몇 배 이상의 더 많은 빗물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이 유입 하수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수 처리장에는 이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다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 처리장 용량 이상의 빗물을 오수와 구분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런 우수토실이라는 시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유량으로 해서 분류하기서 용량 초과된 빗물을 이제 보내긴 하지만은 실제로 함유식 하수도에서는 오수와 빗물이 같은 관을 통해서 이제 그 모아지기 때문에 이 나가는 그 빗물 배수에는 상당히 많은 오염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유식 하수도에서는 비가 올 때 이렇게 그 이제 우수토실을 통해서 용량 초과된 빗물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류식 하수도가 함유식 하수도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함유식 하수도는 관을 하나만 묻으면 되고요. 분류식 하수도는 관을 두 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분류식 하수도가 굉장히 훨씬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분류식 대신 이제 함유식 하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유식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분류식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사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도로나 건물을 이제 다 이렇게 뜯거나 해서 이제 관을 다시 이제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많은 도시가 아직까지 함유식 하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하지만은 점차 이제 분류식으로 이제 개량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 관거에 대해서 살펴왔기 때문에 이제 하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온 오수는 1차적 이 안에는 입자성 물질 SS라고 하는 입자성 물질과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들 organics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물들 보통 이제 BOD나 COD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오수에는 입자성 물질과 유기물이 있는데 먼저 입자성 물질 혹은 이제 거대 부유 물질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크린이고요. 스크린은 이제 일종의 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쓰레기나 기타 큰 입자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최초 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침전지는 스크린을 통과했지만은 여전히 부유하고 있는 이러한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기성 콜로이드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침전되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이제 폭기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입자성 물질을 주로 제거하게 되는데 이 최초 침전지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유기물질들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조 안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이제 산화 분해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기물의 농도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대신 이제 미생물의 양은 좀 증가하고 CO2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처리된 물과 미생물, 즉 여기서는 미생물이 슬러지라고 볼 수가 있는 슬러지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런 미생물 슬러지를 이제 물과 분리하는 그런 최종 침전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등액만을 우리가 모아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이 상등액 안에 또 일정 양 정도의 미생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염소 주입과 같은 소독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최초 침전지와 최종 침전지에서는 이제 이러한 고형분, 즉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슬러지들은 모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슬러지 자체에 90% 이상의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을 줄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슬러지 농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에서 물을 어느 일정 정도 뺀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좀 더 짜내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탈수 과정을 거쳐서 물이 이제 일정 이상 줄어든 이러한 고형분 중심의 이러한 슬러지들은 이렇게 외부에 위탁 처리해서 매립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하수 처리장에서는 우선 큰 슬러지를 침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중에 분산하고 있는 유기물을 이제 분해를 시켜서 이제 미생물 슬러지로 만들고요. 이렇게 침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수 안에 들어있었던 입자성 물질과 유기물을 이제 동시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설 사진과 함께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입된 유입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고형 물질, 여기서는 이제 직경 2mm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직경 2mm 이상의 이런 물질들을 제거하는 처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침사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페이지에서 본 어떤 스크린 같은 것이 이제 같이 병행하여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 1차 침전지가 있는데요. 유입하수의 고액 분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예비 공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 반응조가 있고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기물,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한 후에는 이제 미생물 슬러지와 처리수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그걸 담당하는 장치가 2차 침전지고요. 그 외에 이제 소독을 통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처리수 안에 있는 미생물을 분해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그 2차 침전, 2차 처리 후에 이 안에 있는 물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자성 물질을 더 제거하거나 추가적으로 용존 물질을 더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하수 처리는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하수 처리를 고도하게 하면은 추가적인 시설을 투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 시설이 들어간 이런 처리를 우리가 이제 하수의 3차 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이게 이제 1차 처리, 이게 2차 처리, 그다음에 여기가 3차 처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처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수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처리 기술의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혹은 DO라고 부르는 이런 키워드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DO라는 것은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물 1리터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의 중량을 미리그램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용존산소의 농도는 하천의 수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하천의 물에는 DO가 높고요. 더러운 하천의 물에는 DO 값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그러니까 하천이 유기물이나 이러한 기타 오염물로 오염되어 있으면은 이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천의 물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물 속에 이제 용존산소 DO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하천의 DO는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O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중에서 산소 호흡을 하고 있는 어류 등에는 일정 이상의 용존산소가 필요하고 이 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이제 어류들이 이제 폐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속의 용존산소가 변화하게 되면은 하천의 정화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DO 값이 저하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이제 저하가 돼서 수역의 정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O는 옛날부터 유기오염의 여러 가지 상태나 조류 등에 의한 광합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배수 처리에서도 DO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이제 배수 중에 유기물을 이제 먹어 분해하는 이러한 배수 처리에서 우리가 산소를 사용하는 이런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우리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미생물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미생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수질 인자가 바로 DO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O의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적정법 같은 걸 이용해서 DO 측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최근에는 많은 편리한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전극에 의한 소형의 포터블 미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자연 수계의 DO를 모니터링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어 중에 유기오염이라는 용어는 유기물, 즉 뒤에 나오겠지만 BOD나 COD 등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과거에 이제 DO를 측정하는 방법이었던 적정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 안에 시약을 투입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이 색깔을 봐서 이 어떤 표에 있는 색깔과 물의 색깔을 비교를 해서 요 색깔과 요 색깔이 같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게 2mg/L다라고 하면 DO가 2mg/L구나 라고 하는 판단하는 방법이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DO미터가 개발되어서 DO를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20도에서 1기압하에서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은
한 8mg 정도 되고요. 용량으로는 한 6ml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DO와 물의 오염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속에 오탁 물질이 혼입되게 되면은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DO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DO 값은 오탁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탁 물질이 유입이 되는데 그럼 이제 산소 부족량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소 용도가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오탁 물질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산소 양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이 오탁 물질의 양이 많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얕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게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1ml 안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DO 값이 저해되면은 물의 정화가 진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물의 정화를 담당하는 것이 대개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의 오염물질인 유기물질을 산화 분해할 때는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를 보면은 산화 분해 작용을 위해서 물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의 산소가 필요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이제 5일간의 산소 양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BOD5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5일로 검사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유기물이 탄수화물인 경우에 탄수화물인 경우와 질소화합물인 경우에 산화 분해 반응의 진행 속도가 좀 다르지만 한 5일이면은 거의 모든 반응이 종료됐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5일이 이제 영국의 템즈강에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흐르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유기생물이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자연 정화에 어느 정도의 산소가 요구되는지를 알려는 관점에서 영국에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BOD 값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BOD 값이 높으면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이는 온도에도 의존하지만은 평균적인 하천의 DO는 8mg/L 이하이기 때문에 BOD가 10mg/L 이상이 되면은 DO가 모두 다 소비될 수가 있고요. 즉 이제 산소가 물속에 존재하지 않아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산화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간 경과돼도 분해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유기물의 경우에는 실제 BOD는 BOD5의 측정값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검사하는 물 중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독성이 있는 이런 물질이 포함되면은 미생물이 이제 유기물을 제거하지 못해서 BOD가 굉장히 낮게 나오지만은 BOD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물이 항상 깨끗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산화 분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수중의 유기 오염 물질이 미생물의 증식 반응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탄산가스와 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산화 분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BOD의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시료수에 미생물을 접종을 해서 이런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되면 물속에 산소 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다가 이걸 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5일간 밀폐 차광해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이제 DO 양을 측정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넣기 전에 DO 양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DO 양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 차이만큼이 결국은 BOD 산소가 사용된 용존산소가 사용된 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BOD는 수중의 미생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었고요. 주로 이제 하천의 수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중의 유기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이제 BOD고요. 오염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BOD 값은 크게 되지만 BOD가 낮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제 C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BOD는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의 오염물질인 유기물질을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하는 용존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만 이제 유기물질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강한 화학약품들도 이러한 유기물질들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화학약품, 즉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질과 이제 기타 무기물질을 산화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즉 CO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OD는 호수나 해역에서의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배수 중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에 의한 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오염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일수록 당연히 COD의 값은 낮고 오염된 물일수록 그 값은 높아집니다. COD를 측정하는 산화제로서는 이제 크게 크롬계와 망간계의 두 가지 산화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과망간산 칼륨은 망간 계통의 산화제고요. 중크롬산 칼륨은 이제 크롬 계통의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간 계통의 산화제를 쓰는 것을 COD 망간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크롬계 산화제를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COD 크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OD와 BOD는 각각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COD는 측정에 산화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BOD는 이제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산화제는 미생물보다 훨씬 더 유기물을 빨리 분해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5일간이 필요 없고 단시간에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BOD 값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COD 값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미생물의 활성을 저하하는 물질은 BOD에서는 측정이 어렵지만 COD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초산, 아세틱 애시드 같은 물질은 BOD에서는 측정할 수 있지만은 COD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BOD에서 일부 무기물질의 존재가 측정을 반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해수의 경우에는 해수 안에 이제 그 용해염, 즉 NaCl이 굉장히 많고요. BOD 측정 시에는 방해물질이 되어서 그 정밀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COD에 의한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물질의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절대 자기가 산화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산화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기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이제 수도의 살균제인 차염소산 나트륨이 있고요. 산소도 산화작용을 하고 산소의 이제 파생 물질인 이제 오존도 마찬가지로 산화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OD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료에 산화제를 넣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산화제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화 반응을 이제 빠르게 진행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열을 시키게 되고요. 가열을 시키면은 이제 이 안에 이제 산화제가 산소를 소비하면서 이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이제 분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적정을 해서 색깔 변화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적정해서 색깔 변화가 얼만큼이 됐냐에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을 측정하게 되고 이에 상당하는 산소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이제 용어는 COD, 산소 요구량을 이제 측정하는 거지만은 실제 측정 과정에는 용존 산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망간산 칼륨이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를 이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BOD 측정 방법과는 원리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D는 BOD보다도 산화력이 강하고 측정 시간이 짧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호수나 늪의 수질 검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산화제가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을 분해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되고요. 오염물질이 많으면 COD 값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런 오염물질을 분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오염물질이 이제 농도가 이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용 중 하나가 희석이 있습니다. 즉 다일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희석에 의해서만 수질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희석에 의해서 라면 국물 한 컵에 있는 유기물질을 하천의 적정한 수준까지 이제 희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냐면은 따라 버린 물의 한 5,000배 정도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50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섞어줘야 이제 수질이 희석이 돼서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의 이제 BOD가 유지가 되게 되고요. 참고로 라면 국물의 BOD는 한 18,800mg/L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국의 한 그릇의 경우에는 7,550배를 희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1,400리터 정도 물이 필요하고요. 소주 같은 경우는 한 5,000리터, 식용유 한 스푼은 한 2,000리터, 그 다음에 우유 한 컵은 한 3,0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이제 희석에 의해서는 물을 이제 수질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잘 분해하기 어려운 이런 물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수질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 국물은 잘 모르겠지만은 식용유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희석에 의한 효과를 많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희석에 의해서는 상당히 이제 수질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하수 처리를 설명하면서 입자성 물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입자성 물질, 현탁 물질이라고 하는 SS가 있고요. 혹은 이제 부유 물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대략 한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가 되는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스펜디드 솔리드 혹은 SS라고 부르고 있고요. 물 1리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탁 물질의 중량으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SS 값이 높을수록 물의 탁도와 오염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SS 값이 높으면 어류의 아가미가 막히거나 빛의 공급량이 적어지게 돼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SS 측정에는 이제 여과법과 원심 분리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원심법은 이제 여과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속의 현탁 물질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금 이제 물의 흐림을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의 흐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제 앞에 설명한 SS가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탁도라든지 투시도, 투명도 등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탁도는 물의 흐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요. 물 1리터 안에 있는 일정한 어떤 현탁 물질, 즉 여기서는 카오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물의 흐림의 정도를 기준값으로 해서 이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물이 더 흐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이제 투명도가 낮은 거고요. 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이 깨끗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시도는 탁도랑은 조금 다른 의미고요. 물의 청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이 한 32cm의 실린더 바닥부에 놓인 표식판에 이중 십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물의 양의 높이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투명도는 호수나 해역의 청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제 직경 30cm의 백색 원반을 가라앉혀서 보이지 않게 된 깊이를 미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중에 이제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물 안에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거나 용존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갖고 왔고요. 먼저 이제 TSS 총 부유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물로부터 이제 모아진 고체 고형 성분의 총량을 취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TSS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TDS가 있고요. TDS는 이 TSS 중에 그 TSS는 부유성 고형 물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DS는 용존성 물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밀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S의 종류를 보면은요, 이제 휘발성 고형 물질 VSS라는 게 있고요. 자기열 감량 고형 물질, 즉 뭐 FS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고형 물질 TSS라는 게 있습니다. 즉 VSS라는 거는 일정 온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타버려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VSS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로 이제 유기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FSS는 이제 일정 이상의 온도를 주더라도 그 중량이 변하지 않는 주로 이제 무기물에 해당하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SS와 FSS를 합치면 TSS가 됩니다. SS의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과법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고요. 시료수를 이런 여과지 위에다가 이제 쏟아붓고요. 진공 펌프로 흡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만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위에 이제 시료수 안에 있었던 현탕 물질은 이제 여과지 표면에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여과지와 현탕 물질을 이제 같이 있던 이걸 이제 말리게 됩니다. 한 105도에서 110도 정도로 말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중량을 측정하게 되면은 처음에 여과지의 건조 중량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탕 물질이 이제 있을 때 건조 중량을 측정한 다음에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SS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이 이런 XS를 측정하기 위한 실제 측정 장치고요. 여기 위에 여과지를 놓고 여기 우리가 시료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현탕물질 SS의 값이 클수록 물은 흐리고 오염이 많이 된 것입니다.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SS뿐만 아니라 탁도, 투시도, 투명도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탁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탁도는 이제 그 부유물질의 양과 부유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호수와 같이 비교적 정체된 상태에 있는 물의 탁도는 대부분 이제 콜로이드 분산에 의한 극히 미세한 분산질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하천수와 같이 흐르는 상태의 물에서는 대부분 굵은 분산질에 의해서 탁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탁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순수한 무기물로부터 천연의 유기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도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제거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탁도는 정수 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여과지에서 99% 이상 제거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정수 처리해서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렵고요.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는데 탁도가 처리되는 걸 보면은 탁도가 99% 이상 처리되는 조건에서는 바이러스도 상당히 많이 처리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탁도를 측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이러스 제거율을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제 탁도계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이 흐리면 사람들이 그 물을 별로 마시고 싶지 않고 항상 깨끗한 물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감과 관련된 항목이 탁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과 성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의 여과는 탁도가 높아지면 보다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독과 관련해서는 탁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독을 해도 미생물이 입자에 둘러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가 저감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 슬라이드는 탁도의 측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탁도라는 게 이렇게 물 안에 이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부유 입자고요. 이 부유 입자들이 물을 통과하는 빛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물이 흐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강한 빛을 이렇게 쪼여주고 이쪽에 검출기를 놔서 빛을 예를 들면 100을 쏘였는데 검출기에서 뭐 50만 검출이 되면은 이 50 정도가 물의 흐림, 부유성 물질이 유발시키는 물의 흐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차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투과강 측정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과강 측정 방법에서는 그 물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유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센서의 검출기에 검출되는 빛의 양이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란광 측정 방법입니다. 투과광 측정 방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검출기의 위치를 그 광원 빛의 발생 장치에 그 맞은편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에 꺾어진 위치에 이렇게 놓게 하게 되면은 투과되는 빛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입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산란광 측정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물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현탁 물질, 부유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검출기에 어떤 검출되어 있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투과강 측정 방법을 보게 되면은 물속에 이러한 부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출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산란광 측정 방법에는 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와 그 다음에 그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 이제 비례 관계로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조건에서도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투과 산란광 측정 방법이라고 해서 투과광과 산란광을 같이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한 경우에 이렇게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어떤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탁도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터블 휴대 형태의 이제 탁도계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온라인 탁도계라고 해서 배관에다가 이런 장치를 이제 설치해 놓게 되면은 흐르는 물에 있는 탁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탁도계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파티클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혹은 뭐 이제 여기는 서스펜드 솔리드 애널라이저가 하는데 원리는 탁도랑 비슷하지만은 이 검출된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물 속에 있는 입자의 농도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물리화학적인 배수 처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산업 폐수 처리에 이제 크롬이나 시안 같이 있는 유해 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산화라는 것은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질의 반응입니다. 즉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해서 탄소를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고요. 혹은 이제 유기물질을 CO2와 물로 만드는 것도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이제 CO2와 물로 분화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산화는 자연계에 있어서 유기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무기화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화하면은 산소가 관여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산소뿐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소나 염소, 브롬과 같은 산화제가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 수소가 있는 경우 혹은 금속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염소소독이나 과망간삼 칼륨에 의한 산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를 다른 물질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우리가 pH 측정 장치나 ORP 측정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감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고, 이제 pH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 물속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P계 같은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모든 이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로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화학 반응이 한쪽 반응이 아니라 역방향도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산화된 것이 환원되어서 원래 물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우에 이게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물질이 합쳐져 갖고 게스텐화가 되는 이런 반응들, 이거는 이제 물을 가해주게 되면 역반응으로 일어나서 다시 원래 물질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즉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로부터 생성 물질이 생긴과 동시에 그 생성 물질로부터 본래의 반응 물질이 생기는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비가역 반응은 화학 반응 중에서 화학 편응이 뚜렷하게 생성계에 치우쳐 있어서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 즉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료를 떼워서 CO2를 만드는데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CO2가 다시 연료인 석유나 석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을 보면은 수처리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제나 환원제를 투입하고 있고요. 산화제나 환원제를 투입하고 중화제로 투입하고 하는데, 이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ORP계나 pH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화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고 환원은 산소를 뺏기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건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환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ORP계와 pH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ORP계는 수중에 있는 모든 이온에 의한 전압을 측정합니다. 즉 이래서 중간에 이제 이온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벽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온이 있을 때 두 전극 사이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수소 이온만 측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pH계, pH 미터라고 부르고요. 산소라든지 브롬이라든지 Cl 같은 수중에 있는 모든 이온에 의한 발생하는 이런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ORP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H계와 ORP계의 차이를 보시면은 pH계는 측정 대상이 수소 이온인데 반해서 ORP계는 산화환원에 반응하는 모든 이온을 측정할 수 있고, pH계는 표시 단위가 농도고요. ORP계는 이제 전압이 표시 단위가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에너지 흐름과 또 전자의 이동,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서 계속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 환원은 전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제가 있고요. 환원제는 이제 전자 공여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산화는 이제 전자를 잃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산화제가 있고요. 산화제는 전자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수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생물의 반응을 보시면은 이제 호기성 반응의 경우에는 유기물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가 산화니까 유기물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 잃어버린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호기성 미생물 반응에서는 이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가 이제 CO2가 됩니다. O2가 됩니다.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이제 주로 이제 물속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응이고요. 마찬가지로 호기성 반응 중에서 암모니아 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산화해서 질산성 질소를 만드는 반응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암모니아의 전자를 산소가 받기 때문에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는 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질산성 질소는 유기물과 결합을 해서 질산성 질소가 질소로 환원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은 CO2로 이제 산화되는 이런 반응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디나이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가 질산성 질소 이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혐기성 조건에서는 유기물이 메탄가스와 CO2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결국 유기물이 이제 메탄가스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터미널 일렉트론 억셉터는 CO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처리에 사용되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에선 대표적으로 ppm이나 ppb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퍼센트라는 단위와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퍼센트가 ppc 즉 파트 퍼 센트라는 것이고요. ppm은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그 다음에 ppb는 파트 퍼 빌리언 10억 분의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pt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ppt는 1조 분의 1의 농도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ppt의 단위의 농도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처리 공정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처리에 대해서 단위 중량당 물에 얼마만큼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단위 용적당의 물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pm보다는 mg per 리터의 단위를 좀 더 선호하게 쓰고 있고요. 사실은 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이기 때문에 ppm과 mg per 리터가 혼용돼서 사용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도가 1이 아닌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ppm이 이제 mg per 리터와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ppm이라는 단어가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현재는 이제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mg per 리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기에서는 마찬가지로 ppm이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체는 어차피 기준이 부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피 기준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량의 단위를 보시면은 미리그램 1000분의 1이고요. 마이크로그램 100만 분의 1, 나노그램 10억 분의 1, 그 다음에 피코그램 1조 분의 1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